(2주차) 간호과정입니다. 교재와 필기도구를 준비하세요. 네, 그리고 옆에 물도 한 잔 갖다 놓으시고요. 쭉 기지개를 펴볼까요? 우리 사진의 고양이처럼 쭉 기지개를 펴겠습니다. (2주차) 간호과정과 기록과 보고 중에 1차시 간호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간호과정 들어보셨죠? 네, 널싱 프로세스라고 하는 간호과정이고요. 그래도 얘기를 많이 들으면 이제 좀 익혀질 수 있기 때문에 5단계 여기서 한번 언급하고 교재로 넘어갈게요. 간호과정의 단계는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의 이 5단계입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 네, 앞으로 익숙해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차에 학습 목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학습 목표는 지금 얘기했던 이 5단계 간호과정에서 순서는 꼭 알아야 되겠죠? 간호과정 5단계, 그리고 이 간호과정의 목적, 좀 전에 얘기했던 단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2차 시에 할 간호기록의 종류, 지침을 이해하고 기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실습을 할 때도 간호기록을 쓰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간호기록의 종류와 지침을 이해하고 기술할 수 있는 것이 이번 2주차의 학습 목표입니다. 교재로는 첫 번째에 있는 그 간호과정 중에 사정 단계를 중점적으로 볼 거거든요. 그 사정 단계가 50에서 54페이지, 그리고 57에서 62페이지, 68쪽을 보실 거고요. 기록과 보고는 128페이지에서 135페이지, 137에서 150페이지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50페이지 준비하겠습니다. 네, 간호과정 중에 사정 단계입니다. 용어부터 보실게요. 간호과정이라는 거는 널싱 프로세스. 그리고 앞에 보면 여기 안에 내용 중에 개방형 질문, 폐쇄형 질문이라는 게 나올 거거든요. 이 개방형 질문, 오픈 엔디드 퀘스천은 이 뒤에 있는 엔드가 목적, 목표라는 명사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 목적하고 목표가 열려 있죠. 오픈. 그래서 이 개방형 질문이라고 하는 거는 주관식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딱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열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폐쇄형 질문이라는 건 뭘까요? 네, 개방형 질문이랑은 좀 상반되는 얘기겠죠? 그래서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폐쇄형 질문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다시 나오거든요. 그리고 객관적 자료 해서 objective data, 주관적 자료 해서 subjective data, 그리고 사정, 지금 얘기하는 사정은 assessing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증상과 징후에서 symptom and sign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확연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뒤쪽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라포 형성한다, 병원에서 환자분이랑 대상자랑 라포 형성한다 하면 친밀감을 뜻하고요. 주로 신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어를 봤고요. 5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51페이지 왼쪽에 위에 단락 보실까요? 그러면 이번 차시에 해당되는 간호과정의 목적이 나옵니다. 간호과정의 목적 하기 전에 이 간호과정 널싱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 정의를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정의는 개별화된 간호를 계획하고 제공하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호과정의 목적은 나오죠. 노란색 형광펜으로 그어놨습니다. 대상자의 건강상태 실제적, 잠재적 건강관리 문제 또는 욕구를 파악한 후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간호중재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읽어서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네, 우리가 간호과정이 5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간호과정에서 우리가 두 번째 해당되는 진단이라는 걸 내리는데요. 간호진단에서는 어떤 거를 중심으로 해야 되냐 하면 우선순위를 봐야 됩니다. 그 우선순위가 어떤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냐 하면은 지금 나오는 이 건강상태, 실제적, 잠재적 건강관리 문제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습관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행동, 신념, 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잘 바뀌지가 않죠. 그런 것들이 이 건강 상태, 그 대상자의 이 환자의 건강 상태, 실제적 잠재적인 문제를 첫 번째로 확인하는 이것이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해당되냐 하면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이 나옵니다.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배웠죠.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 제일 아랫부분이 뭔가요? 네, 생리적 욕구. 두 번째가 안정의 욕구. 세 번째가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 네 번째가 자존감의 욕구. 다섯 번째가 자아실현의 욕구인데 이 욕구는 아래층에 이 욕구가 달성되어야지만이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은 제일 아래쪽에 뭐가 지금 침범을 받는 거죠? 생리적 욕구입니다. 먹고 자고 그리고 배설하고 이런 부분, 기본적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는. 그러면은 이 부분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잠도 못 자는데 그 위에 단계인 뭐 사랑과 소속감, 자존감의 얘기를 하면은 포커싱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한테 어떤 부분이 우선순위가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욕구가, 이 아랫부분에 그 욕구가 아니면 첫 번째 욕구는 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사정이 되면 두 번째인 욕구, 뭐 안전의 욕구, 이것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맞게 만족시켜 주게 하는 것이 간호중재를 수행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곧 간호과정의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단어를. 간호과정의 목적은 대상자의 건강상태, 실제적, 잠재적 건강관리 문제 또는 욕구를 파악한 후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간호중재를 수행하는 것. 그러면 조금 감이 오시나요? 여기서 건강상태는 앞에서 복습을 하자면 우리가 건강이라는 건 뭐였어요? 네, WH에서 얘기했었죠. 질환이 없고 허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뿐만이 아니라 신체, 정신, 사회적으로 완전한 웰빙 상태라고 얘기를 했고요. 간호사는 어떤 대상자를 돌보는 사람이냐 하면 개인, 가족, 지역사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같은 단어가 나와요. 개인, 가족, 집단. 이 집단이 곧 지역사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널싱 프로세스는 처음에 언제 이 용어를 사용했냐 하면 1955년 헐이라는 사람이 처음 이 단어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임상실무에서 ANA 배웠죠. 미국 간호협회 이 ANA에서 1973년 이 각 단계가 이 5단계가 포함되면서 더욱 정통성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얘기했던 5단계입니다.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으면서 이 단계를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에 보면 사례가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33세의 박땡숙님은 간호학생으로 기혼이며 13세 딸과 5세 아들을 두고 있다. 환자는 고열, 생산성 기침, 빠르고 힘든 호흡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간호력을 작성하는 동안 간호사는 박땡숙님이 2주 동안 기침 감기를 알아왔고 움직이면 숨이 가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네. 이런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례에 있는 33세의 박땡숙님의 간호과정을 볼게요. 그냥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라고 하면 잘 외워지지가 않으니까 이것을 흐름으로 해서 이 사례에 대한 내용을 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박땡땡님 사정입니다. 활력 징후가 체온 39.4도씨, 맥박 92회 분당, 호흡이 분당 28회, 혈압이 122에 80mmHg, 그리고 피부가 건조하고 볼은 상기되어 있으며 오한을 호소하고 있다. 청진상 오른쪽 옆에서 오른쪽 폐에서 호흡음이 감소되었고 흡기 시 수포음이 들렸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겠죠? 그러면 하나하나 볼게요. 뒤에서 우리가 활력 징후가 이번 학기에 배우게 될 건데요. 이제 이 활력 징후부터 알아야 되겠죠. 활력 징후는 바이탈, 그리고 징후 사인이라고 해서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는데, 이 바이탈의 단어를 보면 활력 징후가 옛날에는 이 활력 징후가 생명 징후라고 했어요. 보이시죠? 생명 징후. 네, 옛날에는 이렇게 생명 징후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금은 활력 징후라는 단어로 바뀌었고요. 이 활력이라는 단어는 활력이 있다, 살아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어떤 징후가 되겠죠. 살아있다는 것. 여러분들은 살아있다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시는 학생들이 있네요. 네, 살아있다는 거는 숨을 쉰다는 거죠. 숨은 곧 호흡. 그러면 뭐죠? 폐랑 관련가 된 거죠. 폐. 그리고 어때요? 우리가 두근두근 심장이 뛰는 것. 심장이 뛰어야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뇌. 우리 대뇌의 기능이 되는 것. 이렇게 한번 이제 연결을 해보면 우리는 사람들이 심장마비가 왔다. 그러면 심장사, 아니면 돌연사 할 때 이 심장. 그래서 심장이 멈추면 우리나라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하죠. 일반적으로 심장이 멈추면 죽잖아요. 근데 뇌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잘못되었다. 그러면 뇌사 상태라는 얘기는 하지만 죽었다고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식물인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뇌사 상태. 그런데 우리나라는 심장이 멈춘 것을 죽었다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증후가 관계된 것은 금방 얘기했던 큰 세 개의 기관이 나와요. 심장, 뇌, 그리고 폐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심장으로 들어온 혈액이 온몸에서 쓰고 밖으로 나갈 때 쫙 동맥으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온몸에서 쓰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올 때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섞여 있는 이제 피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폐를 거치면서 다시 산소를 먹으면 깨끗한 피, 동맥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병태생리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우리 지금 얘기하는 바이탈, 활력, 징후 이거랑 다 관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건강하다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것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항상성이 깨지는 게 뭐예요? 불건강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는 게 TPRBP예요. T는 temperature, 네, 우리가 체온이라고 하고요. P는 펄스, 맥박, R은 respiration, 호흡, BP는 blood pressure라고 해서 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활력 징후는 체온, 맥박, 호흡, 혈압을 뜻하는 거고 이것을 재는 겁니다. 그래서 간호에서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활력 징후를 제일 먼저 실습에서도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지금 이분 박땡숙님은 어때요? 이 바이탈 징후 중에서 체온 얘기했던 T에 해당되는 거, 체온, T, 맥박, P, 호흡, R, 혈압, BP에 해당되는 게 정상을 알아야 되겠죠.
정상이 어때요? T는 35.5에서 37.5를 정상으로 보고요. P는 맥박은 60에서 100회. 이거는 분당 얘기하는 겁니다. 1분당. 그리고 레스피레이션, 호흡은 12에서 20회. 예, 분당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혈압은 120에서 80 mmHg 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 해서 우리가 수축기압, 이완기압이라고 하는데요. 수축기압이 140에서 이완기압이 100 정도 되면 이제 고혈압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0은 아래쪽으로 가면 저혈압이 되겠죠. 이렇게 책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성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33세는 성인이잖아요. 박땡숙님 여기서 바이탈에서 비정상적인 부분, 어브노멀한 부분은 어떤 걸까요? 네, 체온이 원래는 얼마라고 했죠? 35.5에서 37.5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39.4예요. 그리고 맥박은 60에서 100이 정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92, 여기 정상 범위에 있기는 하지만 조금 지금 경계선에 있는 거고요. 호흡은 20회인데 28회까지 지금 높은 상태입니다. 혈압은 네, 정상이네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체온이 높고 그리고 호흡이 지금 빠릅니다. 보통 체온이 높으면 맥박과 호흡이 빨라지거든요. 우리의 신체에서.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바이탈 사인이 흔들리고 있구나.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면 옆에 보시겠습니다. 옆에 아까 사례에서 어떻게 됐다 그랬죠? 고열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얘기 똑같죠? 고열이 있고 39.4도니까. 그리고 기침을 한다고 했어요. 생산성 기침은 뭐 가래나 객담이 있다는 기침. 그리고 빠르고 힘든 호흡. 지금 호흡이 28회로 지금 빨랐죠. 이렇게 해서 이런 증상 때문에 입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가 어때요? 건조하고 볼은 상기되어 있고 그리고 오한, 칠링 사인이라고 하거든요. 오한, 칠링을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청진상의 오른쪽 폐에서 호흡음이 감소되었다. 그래서 오른쪽 폐, 라이트 렁에서 호흡음이 지금 소리가 좀 감소되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에서 감소되었고 흡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호기는 우리가 불 때 나오는 게 호기, 그리고 들이마실 때 하는 게 흡기예요. 이 흡기 시에 수포음, 크래클 사인이 지금 들린다고 했습니다. 크래클 사인은, 수포음은 우리 찍찍이를 이렇게 뗄 때, 찍찍이 아시죠? 찍찍이를 뗄 때 나는 소리, 지금 그 소리가 우리가 흡기 시에 숨을 들이마실 때 이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정상 호흡업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도 감소되는 것도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호흡기 계통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 호흡법도 알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지금 다 짚고 넘어가기는 힘들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호흡에서 기관지 그리고 기관지 폐포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 기관지 오른쪽 왼쪽 해서 이렇게 폐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관지로 내려올 때 첫 번째 내려오는 이때는 여기서 소리를 들으면 여기서 소리를 들으면 조금 높은 소리, 그리고 기관지 폐포 여기서 소리를 들으면 중간음, 제일 밑에 있는 쪽에서 들으면 좀 저음이 들리거든요. 이거는 노멀한 호흡음.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이런 수포음 이런 것들은 어브노멀한 거죠.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일단은 간단하게만 짚고 그렇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사정을 했더니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진단은 어떻게 나왔나요? 진단은 분속 후 간호사는 기도를 막는 점액 축적과 관련된 비효과적 기도 청결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그래서 간호 진단은 지금 나왔어요. 우리가 난다라고 하는 이제 북미에서 나오는 거기 진단 목록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 비효과적 기도 청결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원인은 기도를 막는 점액 축적과 관련된, 기도를 막는 점액 축적이 지금 이 비효과적 기도 청결의 원인이 되었고 진단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사정, 진단, 간호 과정 중에 지금 2단계까지 했어요. 그리고 계획으로 넘어가면 이 사람을 지금 어떻게 해줄 것인지 간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계획에서는 간호사와 환자는 함께 목표, 어떤 목표? 지금 얘기했던 이 진단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인 호흡 양상 회복과 폐환기를 세우고, 목표는 이 비효과적 기도 청결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여기에 따른 목표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호흡 양상 회복과 폐환기, 그리고 기대 결과는 4cm, 4cm 이상 대칭적인 폐 확장을 만들어 간호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폐 확장을 알아야 되겠죠. 아까 폐가 얘기를 하면 기관지, 오른쪽, 왼쪽 이렇게 우리가 체스트라고 하는 이 가슴이 있어요. 가슴이 있으면 여기 아래쪽에 뭐가 있나요? 네, 횡격막이 있죠. 횡격막.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갈비뼈가 있습니다. 늑골이라고 하죠. 네, 갈비뼈, 늑골이라고 하는데 어떤 근육이 이 호흡에 호흡근으로 사용하냐 하면 이 횡격막과 늑강근, 횡격막과 늑강근이 이제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이나요? 횡격막은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는 흡기를 하게 되면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늑강근은 수축을 하게 되겠죠. 수축을 하게 되면서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흉곽, 우리 가슴의 사이즈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숨을 들이마시면 커지고, 그리고 내쉬면 호흡기 때는 줄어들고, 이러면서 이제 호흡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분이 뭐 점액 축적 이런 것 때문에 비효과적인 기도 청결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폐환기를 잘 해주고자 하는 게 간호 계획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 4cm 이상 대칭적인 폐 확장, 이렇게 오른쪽 왼쪽이 같이 확장되게 4cm 이상 대칭적으로, 뭐든지 우리는 양쪽이 똑같아야 돼요. 한쪽이 줄어들거나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오른쪽 왼쪽이 대칭적으로 폐 확장을 한다는 간호 계획을 수립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고 했냐 하면 3시간에 한 번씩 기침과 심호흡, 그리고 3000ml 이상의 수분 섭취, 그리고 체위 배액이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체위 배액은 또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무의식 쪽에 토하거나 병원에 있을 때 마취가 깨면서 토해요. 그러면 그 토한 게 잘못 넘어가면, 기도로 넘어가면 이 사람이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가 물을 마시다가도 기도로 넘어가면 쌀해가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무의식 환자가 토했을 때, 마취가 깨면서, 그러면 우리가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배액이 잘 되도록 해준다는 그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액이라는 거는 안에 있는 게 이제 바깥으로 잘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지금 오른쪽 폐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오른쪽 폐에 있는 것을 다시 우리가 기도 쪽으로 넘어오게 해서 이쪽으로 나가게, 그래서 오른쪽에 문제가 있었으면 왼쪽 좌측 위로 환자를 눕히는 거거든요. 그게 체위 배액이에요. 그러면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3시간에 한 번씩 기침, 심호흡, 그리고 3000ml 이상의 수분 섭취, 체위 배액에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수행을 하겠죠. 그래서 간호사가 수행을 합니다. 환자는 낮 동안 3시간에 한 번씩 심호흡 운동을 하기로 한다. 그러면은 심호흡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호흡이 우리가 흡기 대 호기가 보통은 1:2 정도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숨 쉬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게 일단은 얕은 호흡으로 이렇게 하는데, 심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깊게 들어마시는 거예요. 우리 명상할 때 명상호흡법처럼 깊게 들이마셨다가 깊게 내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호흡 운동을 하기로 했다. 3시간에 한 번씩. 그리고 수분 섭취도 증가하는 필요성을 알고 있다고 이제 말했다. 그리고 아침마다 체위계획을 취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 환자한테 우리 간호사가 교육을 하거나 같이 이제 거기에 동참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수행을. 근데 평가는 어떻게 되었어요? 평가는 결과 환자는 자신의 최대 환기량에 도달하지 못했다. 만약에 최대 환기량이면 우리가 타이달 볼륨 1회 호흡량이 500ml가 된다. 근데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최대 환기량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우리가 계획을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평가하고. 그래서 좀 전에는 3시간에 한 번씩 심호흡을 한 것을 2시간에 한 번씩 하기로 다시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호과정은 계속 똑같이 이렇게 한 단계로만 가는 게 아니고 다시 순환하는 겁니다. 순환하고 역동적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쓰거든요. 그래서 처음 간호과정에 우리가 그 정의를 얘기할 때 개별화된 간호를 계획하고 제공하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호과정을 순서는 있고 이 순서에서 다시 안 됐을 때는 다시 돌아간다. 순환한다. 이런 걸로 해서 간호과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그림은 제일 마지막에 그림은 그거네요. 바로 위에 그림은 심호흡하는 거고 제일 아래쪽에는 환자가 폐 확장하는 거. 아까 양쪽 대칭으로 4cm 이상 확장하는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네요.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간호과정입니다. 5단계.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53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간호과정의 단계는 우리가 본 것은 5단계였죠. 근데 가장 최근 버전은 보면 2010년 우리 미국 간호협회 ANA에서는 한 개를 더 플러스 시켰어요. 어느 부분이냐 하면 기대 결과 수립. 그래서 6단계로 지금은 구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앵클렉스에서는 5단계인데 조금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분석이라는 게 또 들어가기는 하고요. 그래도 우리는 이 교재에 나온 것처럼 사전, 진단, 계획, 수행, 평가 이렇게 5단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했듯이 이 간호과정은 각 단계는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중복되며 연속적인 과정들이다. 그래서 안 됐을 때는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중복될 수도 있고 따로따로 하나가 떨어져 있는 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간호과정의 첫 단계인 사정은 수행이나 평가 단계에서도 지속된다. 우리가 투약을 할 때 간호사가 계속해서 대상자의 피부, 색, 의식 등을 사정하는 것이 그 예의다 해서 첫 번째가 사정하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투약, 중재를 했을 때도 이 중간중간 계속 환자를 사정하는 것이 그 예라고 돼 있으면서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본다는 겁니다. 표 4-1 보겠습니다. 간호과정 개요. 사정, 첫 번째 단계인 사정이었죠. 그래서 이 사정 단계에서는 대상자의 자료 수집, 조직, 검증, 기록을 하는 겁니다. 목적은 건강 문제, 질병에 대한 대상자의 반응과 건강관리 능력을 초기 자료화한다. 그래서 처음 환자가 입원하거나 이러면 환자한테 병원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부터 시작을 해서 다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 반응, 건강관리 능력 이런 것들을 다 처음에 사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질병력을 기록하는 거, 신체 사정을 실시하는 거, 환자 기록을 검토하는 것, 간호문헌을 참고하고 이 대상자한테 뿐만 아니라 보호자한테도 문의를 하고 건강 전문가한테도 문의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자료를 업그레이드하고 자료 조직, 검증, 의사소통, 자료 기록들을 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사정 단계입니다. 두 번째 진단 보겠습니다.
네, 진단에서는 자료 분석 및 종합하는 단계고요. 여기에 대한 목적은 개별적, 협력적 간호중재로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건강 문제 및 대상자의 강점을 파악하고 간호 문제와 상호 협력 문제를 파악한다. 그래서 어떤 걸 하나요? 자료를 표준과 비교한다. 그리고 자료를 분류해서 잠정적 가설을 만들고, 그리고 자료의 누락, 내용의 일관성 등을 검토한다. 그리고 세 번째, 계획. 그래서 발견된 문제를 예방, 감소, 해결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한 개별화된 간호 계획, 그리고 간호 중재를 이제 수립을 하는 겁니다. 이때는 어떤 것들을 계획을 하냐? 우선순위를 먼저 해야 되겠죠. 이제 이 계획 단계에서 그냥 하나의 지금 진단을 내렸어요. 좀 전처럼 아까 진단이 비효과적 기도청결이라는 하나의 진단을 내렸는데 그 진단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와 함께 이 진단에 대한 우선순위, 목표, 기대 결과를 이제 수립하는 그 얘기거든요. 여기 안에서는. 그래서 목표, 기대 결과를 기록하고 간호 전략 중재를 선택하고 다른 의료진에게 문의하고 간호 지시와 간호 계획을 기록하고 관련 의료진에게 간호 계획을 이제 알린다는 거. 이렇게 해서 3단계까지 지금 봤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의 네 번째 단계인 수행 단계예요. 수행 단계에서 계획된 간호 중재의 수행과 기록. 그래서 대상자의 목표 달성을 돕고요. 안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건강을 회복하고 변화된 신체 기능에 적응하도록 한다. 그래서 활동은 간호와 그에 대한 대상자의 반응을 기록하고 필요하면 구두로 알려주고. 네, 그래서 알리고 마지막 단계인 평가 단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세웠던 우리 계획에 대해서 이제 이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목표 성취 정도를 측정하고 목표 달성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친 요소를 검토한다. 그래서 간호 계획을 지속 또는 수정, 종료할 것인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했으면 이제 종료하면 되겠죠. 그리고 좀 전처럼 아까 일의 호흡량이 호흡하는 게 충분히 나오지가 않았어요. 달성하지 못했던 경우에는 다시 돌아갔던 거 보이시죠? 아까 앞에서 자신의 최대 환기량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3시간마다 한 번씩 심호흡하는 것을 2시간에 한 번씩 하도록 이렇게 수정했던, 네,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환자와 협력해서 목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목표가 잘 달성되는지 판단하고 간호행위를 결과와 연관시키고 문제 상태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간호계획을 재검토, 수정하거나 종료하고 달성한 목표와 수정된 간호계획을 기록한다. 이렇게 해서 간호과정의 개요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간호과정이라는 거는 정말 내용도 방대하고 설명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본 간호학에서는 너무 많은 거를 깊게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네, 이 정도까지만 네, 다루도록 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은 52페이지에 사례를 읽어보면서 계속해서 이 부분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를 개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간호과정의 특성을 보면 앞에서도 설명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간호과정의 특성은 순환한다고 했죠. 이 5단계가 하나로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순환한다고 했고 돌고 계속 도는 거고요. 역동적이며 대상자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 대인관계와 상호협력하는 방식, 그리고 보편적인 적용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비판적 사고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비판적 사고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간호과정 자체가 비판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하실 때도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지양해 주시고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순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간호과정은 일정하게 반복되며 순환, 그리고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기보다 정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역동적인 일련의 과정이고요.
그리고 간호과정은 대상자 중심, 우리 환자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고, 이 대상자의 문제에 따라 간호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리고 이 사정 단계에서 간호사는 대상자의 습관, 일상, 욕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간호계획에 최대한 반영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거, 신념이라는 거, 가치라는 것을 사실 바꾸기는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것이 건강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도 환자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매슬로우 욕구를 얘기를 했었죠. 그 욕구에 맞게 그런 정보를 수집해서 간호계획에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정에서는 우리 자료의 유형이 중요하거든요. 앞에서 용어 정리를 할 때 서브젝티브 데이터, 오브젝티브 데이터를 하면서 사인 앤 심톰, 증상과 징후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 기억나시나요? 네, 지금 5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57페이지 준비되셨죠? 네, 형광펜 읽어보겠습니다. 57페이지의 오른쪽 단락,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료의 유형, 주관적 자료, 서브젝티브 데이터는 증상 또는 숨겨진 자료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주관적 자료는 증상, 숨겨진 자료. 그래서 여기에는 심톰이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네, P가 묵음이네요. 심톰. 그래서 제가 여기 예를 위에다가 드러놨습니다. 심톰. 어떻게 적혀 있나요? 환자가 의사에게 호소하는 갈로 주관적 증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인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의사가 환자를 갈로에 보면 객관적, 진찰해서 나온 소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앞에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 심톰은 환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우리가 보통 따옴표로 얘기를 합니다. 배가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심톰이 되겠습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호소하는 주관적 증상. 그리고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그리고 우리가 피 검사를 하고 소변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객관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네, 사인이 되겠습니다. 징후. 그래서 심톰과 사인을 구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심톰은 뭐라고요? 네, 주관적 증상. 사인은 객관적 증상. 우리가 간호학도라고 얘기를 하면 적어도 이 심톰과 사인은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일반인들은 이 사인과 심톰을 거의 동일어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병원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사인과 심톰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볼게요. 주관적 자료라고 했던 이 심톰, 그리고 숨겨진 자료, 커버 데이터라고도 한다. 그래서 주관적인 것은 환자가 호소하는 것, 이것을 잘 들어서 이제 적어 놔야 되겠죠. 그래서 환자가 얘기를 안 하면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이 주관적 자료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얘기하는 가려움, 통증, 걱정. 그래서 우리가 통증 사정 척도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환자한테 1에서 하나도 안 아프다, 0점. 그리고 죽을 만큼 아프다, 10점이라고 했을 때 몇 점에 해당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물어서 환자한테 얻는 데이터는 뭐예요? 네, 주관적 자료가 되겠죠. 심톰. 근데 이 환자가 말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표정을 보고 그 통증을 측정하는 도구가 있거든요. 그 표정을 보고 한다는 거는 뭐예요? 간호사가 그 환자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객관적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통증을 나타내는 척도를 가지고도 이것이 사인이 되는지 심톰이 되는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겠습니다. 객관적 자료, 오브젝티브 데이터는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사인입니다. 징후 또는 명백한 자료 해서 오버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인이 관찰할 수 있으며 표준을 적용해서 검사 측정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활력 징후에 해당되는 TPRBP 설명드렸던 이 부분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맞습니다. 객관적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죠. 혈압은 객관적 자료이다.
5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9페이지에 표 4-4 볼게요. 같이 잘 따라오고 있죠? 네. 왼쪽에 보면 주관적 자료. 그래서 이 부분은 주관적 자료는 영어로 뭐였죠? symptom. 그리고 오른쪽에 객관적 자료는 sign입니다. 그래서 예시가 잘 나와 있습니다. 주관적 자료에는 제가 따옴표 얘기했었죠. 땡땡. 움직일 때 힘이 없어요. 배가 아파요. 라고 대상자가 복부에 심한 통증을 호소한다. 그리고 숨이 차요. 오늘은 그렇게 슬퍼 보이지 않아요. 여기에 제가 형광펜으로 부인이 말한다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컨퍼런스를 할 때 보면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렇게 제3자가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케어기버라는 단어를 1주차 때 했었죠. 그 중에서 주 케어기버가 있어요. 그 부분이 만약에 소아과에 있으면 그 엄마가 되겠죠. 그리고 산부인과로 생각을 하면 그 남편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는 그 부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얘기했어요. 남편이 어떤 상황으로 뭐 말을 못했거나 아니면은 뇌를 다쳐서 지금 자기 의사표시를 못하는 어느 쪽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부인이 대신 얘기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얘기를 했는 것도 주관적 자료에 포함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얘기했는 것뿐만 아니라 그 환자의 엄마나 아니면 남편이나 아니면 그 사람을 케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도 요양보호사가 준 그 데이터도 주관적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객관적 자료에는 얘기했던 활력징후라든가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였죠. 그래서 나와 있는 혈압, 심박수, 그리고 창백한 피부 발한, 그리고 구토물, 그리고 팽만된 복부, 그리고 장음, 그리고 폐음, 그리고 대상자가 울었다는 것, 그리고 침상 옆에 십자가가 놓여 있었다는 것,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이런 것들이 다 객관적 자료에 포함되겠습니다. 6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기 전에 좀 전에 설명했던 부분이 여기 적혀 있네요. 네. 59페이지 대상자. 그래서 대상자가 너무 병약하거나 어리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최고의 정보원은 대상자이다. 그 환자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보호자가 그 정보원이 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대상자가 아주 어리거나 의식이 없거나 혼돈 상태일 경우에는 중요한 정보원이 된다. 네. 설명했던 부분이 잘 정리되어 있네요.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의 면담 질문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앞에 용어 정의를 할 때 오픈 엔디드 퀘스천 했었죠. 그래서 목적, 목표가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열려 있는 것. 그래서 주관적 질문이 개방형 질문이라고 했고 그 반대형 질문이 폐쇄형 질문이라고 했던 그 부분입니다. 폐쇄형 질문은 closed question은 지시적 면담에서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예, 아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는 사실인 단답형 대답을 유도하는 것. 이것이 폐쇄형 질문. 그리고 개방형 질문은 open-ended question. 그래서 비지시적 면담에서 사용하는데 대상자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발견하고 설명하고 정리하고 표현하도록 유도한다. 62페이지로 넘어가면 그래서 개방형 질문은 무엇을 어떻게로 구성된다. 최근 상태가 어떻습니까? 무엇이 불편해서 오셨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자녀에 대해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무엇에 대해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개방형 질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개방형 질문으로만 이제 질문을 해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이제 그 오류를 짚어주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나 면담의 목표를 달성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이 개방형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두 가지 유형을 모두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질문, 폐쇄형 질문의 이제 장단점도 보여주고 이제 있는데요. 표 4-6에서는 이제 거기까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서는 환자한테 이제 우리가 사정하는 단계에 있어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면담을 할 때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을 모두 사용할 수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6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68페이지 오른쪽 단락 가시면 앞에서 얘기했던 우선순위를 설명했던 부분에서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 그리고 발달 이론, 성장 발달 단계 얘기했던 부분이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임상에서 실습을 할 때 3학년, 4학년이 되면 병원 실습, 임상 실습을 가잖아요. 그때 되면 성인 파트에서 진단을 3개를 내리세요. 이러면 좀 전에 봤던 박땡숙 님의 기억나시나요? 이 사람의 진단이 뭐였냐 하면 기도를 막는 점액 축적과 관련된 비효과적 기도 청결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바이탈 사인을 체크했더니 체온이 T에 해당되는 템퍼레처 체온이 39.4도씨였어요. 그러면 고열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진단이 더 추가될 수 있냐 하면 앞에 얘기했던 점액 축적과 관련된 고체온이라는 이제 그 간호 진단이 더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점액 축적과 관련된 비효과적 기도 청결 그리고 점액 축적과 관련된 고체온 이렇게 하면 2개의 간호 진단이 내려지겠죠. 그러면 이 둘 중에 이 사람한테는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겠냐? 체온이냐? 아니면 기도 청결이냐? 이 둘 중에 우선순위를 하라고 발표를 하게 될 거예요. 임상 지도하시는 교수님이. 그러면 본인이 왜 내가 만약에 고체온을 1번으로 했다면 그 이론적인 근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마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을 뜻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애가 아이였어요. 성인이 아니었고 이 박땡숙님은 33세의 성인이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5세의 아이였다면 이 아이한테는 고체온이 더 생명과 직결적인 치명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체온을 먼저 간호 중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 우선순위는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 그게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 발달 이론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고 앞에 교재에서 나와 있던 우선순위와 목표에는 이 사람은 한 개의 아까 간호 진단을 내렸잖아요. 그럴 때 이제 환자랑 같이 대상자와 함께 이제 그 계획을 세운 거에 대해서 어떤 것을 먼저 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였어요. 그 계획은 이 사람은 그거였었죠. 3시간에 한 번씩 기침을 하는 것, 심호흡하는 것, 그리고 매일 3,000 이상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 체배액을 하는 것, 이 3가지 중에 어떤 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할 것인지를 그 대상자와 함께 우선순위의 그 목표를 설정하라는 게 이 교재에 나와 있던 우선순위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의 개념이 조금 다르다는 거. 그래서 임상에서는 제가 얘기했던 앞에 얘기, 간호진단이 여러 개가 나왔을 때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할 것인지였고 이 교재에서는 그 세웠던 계획 중에서 어떤 것을 수행할 때 먼저 할 것인지를 이제 우선순위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교재 이 부분 68페이지에는 그 얘기, 그러니까 임상에서 실습을 할 때 어떤 것들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해야 되느냐, 그게 지금 2가지가 나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 발달 이론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은 아래 단계부터 이렇게 되겠죠. 아래쪽 단계. 그 부분이 뭐예요? 생리적인 욕구가 제일 아래 단계고요. 1단계, 그리고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여기서 나오죠. 2번째가 안전, 3번째가 사랑과 소속감, 자존감이 4번째, 자아 실현의 욕구가 5번째. 그래서 이 매슬로우 욕구 계층은 이 아래 단계가 충족되어야지만이 다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이제 환자를 이제 케어할 때 이 메슬로 욕구 계층 이론을 우선순위로 가장 많이 보고 판단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발달 이론에서는 이제 이 하비스트, 뭐 프로이드, 에릭슨, 피아제, 콜버그 이런 사람들의 우리 성장 발달에서 배웠던 이분들의 이론을 가지고 그 단계에 해당되는 것들이 어떤 게 지금 얘한테 우선순위가 되는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1차씩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